안녕하세요. 일관단에서 직관영어 상변 선생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회오리 두 번째 시간에서 다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저번 시간에 구문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약간 독해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독해적인 설명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것부터 선생님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해설 오류 릭스라는 게 단순히 해설에 대한 그 내용만 릭스하는 게 아니라 강사 세계의 어떤 비밀들 이런 것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해설 강의는 왜 강사들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날까? 해설 강의 틀리시는 분들 무진장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평가원과 수능, 정답만 발표합니다. 정답만 발표하고 해설지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해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답만 아는 상태에서 해설은 강사의 순전한 실력으로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국가기관 시험들 중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공시라는 거 있죠.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답만 발표되고 해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시의 그 해설들을 보면 무진장 많이 틀립니다. 수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시장에서도 해설 강의에서 잘못된 내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뭡니까? 학생들이 모른다는 거죠. 왜냐면 학생들은 모르니까 학생이죠.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그걸 다 알고 있으면 학생이 아니죠. 강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잘못된 컨텐츠에 대한 책임은 사실 강사에게 있는 겁니다. 학생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생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이에요. 학생들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되는 것은 그냥 강사의 책임이고 강사란 사람은 그 일을 하도록 존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 강의는 해설지가 없기 때문에 강사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거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 두 번째, 해설 강의에서 선생님들이 가끔 이런 설명하실 때 있을 거예요. 아니 이건 좀 예외적인 문제가 나왔다. 근데 좀 예외적인 문제가 나왔다. 좀 평가원답지가 않다. 평가원에서 낸 모든 문제는 평가원다운 겁니다. 만약에 예외적인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문제가 독특한 걸까요? 아니에요. 선생님 자신이, 강사 자신이 설명해온 방식에 그 평가원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도구라든지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그릇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다시. 강사가 예외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설명하는 방식에서는 또는 자기가 가르친 내용으로는 그 문제를 설명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거나 아니면 불가능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평가원의 모든 문제는 예외적이지 않습니다. 평가원의 모든 문제는 평가원스러운 겁니다. 그게 올바른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강사들이 두루뭉실 해석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게 그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 제대로 하는 업체가 사설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해주는 업체는 어디가 있냐면 EBS가 있어요. EBS가 평가원이라든지 수능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한 해설을 정말 정확하게 잘 해주십니다. 물론 EBS에서도 해설에 있어서 틀린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 번 목격을 했어요.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에서 오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근데만 진짜 자기가 이제 학생들을 위한다고 하면 자기의 오류는 자기가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오류를 일으킨다고 하면 제 스스로 오류인 것을 먼저 파악하고 남이 가르쳐주는 것도 있지만 제가 스스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막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강사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오류를 자기 해설 강의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피하잖아요. 학생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해설 강의를 보는 게 단순히 학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도 보실 것이고 다른 강사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틀렸어요. 요즘엔 유튜브 같은 데 해설 강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해설이 오류가 생겼습니다. 해석이 틀렸습니다. 그럼 바로 댓글 달려요. 댓글 달립니다. 뭐라고 달리겠습니까? 아니 이런데도 어떻게 인강을 하는지 모르겠다. 유명한 쌤인지 모르겠다. 이런 댓글 달려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강사들이 그걸 직접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해설 강의에서 해석을 두루뭉실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강사들의 직무유기? 직무를 태만하는 거?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뭐 문제의 근거를 얘기해주고 문제 푸는 게 핵심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정확히 해석을 못
해석할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두루뭉실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강사분들 다 정확한 해석을 가르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생들 해설 강의에서 진짜 구문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해설 강의 듣고 싶잖아요. 근데 안 해주신다고요. 그죠? 그러면 학생들은 그 궁금증을 어디에서 해소해야 됩니까? 그냥 EBS에서 발표한 해설지 같은 걸 보고선 해소해야 될까요? 그것만으로 해소가 되겠습니까? 왜 그런 해석이 나오는지 궁금한데 그걸 해줘야 되는 것도 강사의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해설 강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강사들의 그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들일 수도 있는 건데 한번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빈칸 추론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뭔 얘기를 할 거냐면 오늘은 작년 2019년이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31번에 그 EBS에서 직접 연계됐던 빈칸 추론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빈칸 추론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문제였어요. 뭐냐면 그 문제 제가 변형한 문제에서도 빈칸이었거든요. 제 학생들은 당연히 제가 변형한 그 빈칸 추론 문제를 풀고 그 31번을 풀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독특하다고 설명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독특하다고 그 문제가. 저에게는 독특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냥 일반적인 것인데 그분에게 그 다른 분들에게 독특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분들이 그런 유형을 설명하지 않으시는 게 아닌가 평상시에. 그러니까 평가원에 그런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모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빈칸 추론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문맥상의 동의어 빈칸, 두 번째는 G 빈칸, 세 번째는 논리 추론 빈칸이라는 유형으로 나눕니다. 문맥상의 동의어 빈칸이라는 것은 그 문맥에서의 같은 말들, 그 문맥에서의 똑같은 말들, 즉 이거는 본문에 있는 그거랑 그 빈칸에 들어가는 말하고 문맥적으로 같은 의미의 표현이 본문 중에 존재하는 경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집어다가 넣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 빈칸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빈칸을 끼워 넣기라든지 아니면 빈칸은 정보를 찾아 넣는 거다든지 이런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G빈칸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본문에 사과배, 감, 귤이 나오면 빈칸에 과일이라는 유개념, 제너럴한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사과배, 감, 귤을 통합적으로 집합의 의미의 표현으로 다 바꿔놓는 거라서 본문에 있는 표현을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시고요. 이 두 가지를 설명하시면서 본문에서 자꾸만 찾으라고 설명을 하신다고요. 근데 평가원은 또 다른 유형이 하나 더 있어요. 평가원 빈칸에는 논리추론 빈칸이라는 유형이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논리추론 빈칸은 말 그대로 논리를 사용해서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이라는 게 뭡니까?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끌어내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끌어내는 것이 추론이라고요. 평가원에서도 빈칸 추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추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빈칸이라는 알 수 없는 정보를 끌어내는 거. 이게 빈칸 추론의 원래 목적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그 표현하고 그 정답에 들어갈 표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또는 똑같은 표현, 똑같은 의미의 표현을 찾지 못하는 유형이 옛날부터 있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31번은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31번 그런 유형이었어요. 이제 빈칸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할게요. 빈칸에 주제가 들어간다고 설명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정말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빈칸에 주제가 들어가지 않았던 게 이미 200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라는 것은 2000년 초반부터 2010년 이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빈칸에 통념인 적도 있었어요. 통념이란 것은 주제에 뭐가 되죠? 반대되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건 그 당시에 학생들이 빈칸을 주제라고 생각해가지고 정답의 정반대인 주제의 선지, 그러니까 주제의 내용을 갖고 있었던 선지 있었거든요. 그거를 대부분 뽑아서 틀렸었어요. 왜냐하면 그거의 정반대가 정답이었는데. 무슨 말 이해되시죠? 통념 같은 데도 빈칸 나올 수 있습니다. 평가원에서는
주제랑 연관된 게, 주제랑 관련된 게 들어간다고 설명할 뿐이죠. 주제가 들어간다고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주제하고 연관된다는 얘기는 사실 불필요한 얘기죠. 왜 그러냐면 글이라는 거는 모든 문장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의 주제에 의해서 통일성 있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제랑 관련되지 않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장들은 다 주제랑 관련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만한 얘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주제랑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빈칸이다라고 알고 계셔야지 올바른 겁니다. 지금부터 2020년 6평 3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방식으로 할 겁니다. 일단 빈칸 추론 문제를 주관식으로 접근하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근데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객관식은 객관식으로 접근하라. 다시 객관식은 어떻게 접근하라? 객관식으로 접근하라. 객관식은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왜 모래밭에 이 바늘 하나가 떨어졌으면 못 찾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부터 10cm, 10cm 정도의 바운드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 바늘 하나 있는 걸 찾으라고 하면 찾을 수 있잖아요. 쉽잖아요. 5개의 선지는 이런 바운드리예요. 알겠어요? 이런 경계선입니다. 그거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넘어가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서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빈칸 추론은 객관식인 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객관식인 것을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평가원은 오답선지를 만들 때도 일부러 틀리게 만듭니다. 오답선지를 그냥 말되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게 선지되는 게 아니고 비스무리한 것을 절대로 안 만든다고요. 오답 시비가 있을 만한 건 절대로 안 만든다고요. 평가원은 무조건 틀리는 이유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만 만들어요. 또 하나, 오답 선지의 내용이 본문 전체에 걸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답이 오답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는 글 전체를 읽고 푸셔야 됩니다. 일부러 읽고 푸는 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정답의 근거 찾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오답의 근거 찾는 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본문 전체를 읽고 오답 선지 하나하나를 왜 틀렸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본문과 연결질 수 있게 본문의 내용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빈칸 추론을 풀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일단 빈칸 선지는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먼저 읽으면 선입견이 발동할 수 있어요. 빈칸을 제외한 지문을 전체를 읽는데 핵심은 뭡니까?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평가원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내용을 이해하면 틀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용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면서 글쓴이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를 알면서 쭉 읽어 나가세요. 논리를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논리라는 말 또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있어 보이는 표현들 중에 논리나 뭐 구문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논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논리의 뜻이 뭡니까? 지당한 것이에요. 논리는 그냥 지당한 것일 뿐이에요. 그럼 당연한 흐름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스님이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면서 글의 내용 한번 쭉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Some people have defined, 몇몇 사람들은 정의해 왔습니다. Wildlife damage management, 그 야생의 피해의 관리라는 것을, 여기 야생 피해라는 것은 야생 동물이라든지 어떤 야생의 생명체가 인간에게 피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거에 대한 관리라는 것을 as, define A as B예요. 뭐로써 정의해 왔냐면 the science, 과학이며 management, 관리이다. 뭐에? Of overabundant species. The science of overabundant species 하고 the management of overabundant species 합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된 종에 대한 과학, 과잉된 종을 연구하는 과학이자 과잉된 종에 대한 관리로서 정의해 왔대요. 그것이 야생동물 피해 관리하는 거래요. 하지만 but this definition, 이 정의는 너무 좁아요. 그럼 이 정의가 너무 좁다는 것은 이것과 적용되지 않는 야생동물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야생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All wildlife species act in ways that harm human interests. 모든 야생의 동물의 종들, 야생의 종들은 행동한대요. 방식들로. 어떤 방식들입니까? 그 방식들이 해를 끼친대요. 인간의 이익에. 즉 인간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다가 모든 야생의 종들이 행동한대요. 그 말은
과잉된 종뿐만 아니라 과잉되지 않은 종들까지 다 설명하고 있는 거지. 다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연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과잉된 종만 피해를 주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이 정의가 너무 좁대. 이 정의가 너무 좁다는 것은 이 정의는 불완전한 정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모든 야생의 종들이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과잉된 종뿐만 아니라 그냥 적절하게 개체수가 존재하는 종도 피해를 줄 수 있고 개체수가 적은 애들도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뽑아냈어야 됩니다. 숨어있는 의미로서. 그 다음에 thus 그러므로 all species cause wildlife damage 또 같은 얘기 한 번 더 하고 있잖아요. 모든 종들이 야생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대요. Not just overabundant ones. 여기서 ones라는 것은 species 대신 쓰인 거죠. 단지 과잉된 종들뿐만 아니라 그럼 not just라는 말로 하면 보통 뒤에 but, also 이런 말도 나오잖아. 그럼 과잉된 종만 야생의 피해를 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과잉되지 않은 애들, 즉 적절한 개체수가 있거나 개체수가 적은 애들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나온 얘기예요. 그 다음에 one interesting example of this 이것의 한 재미있는 예는 그럼 이것의 재미있는 예라는 것은 뭐야? 과잉되지 않았는데도 피해 끼치는 것에 재미있는 예가 있다는 거지. 그 예는 involves 포함한데요. endangered 멸종 위기의 peregrine falcons 송골매들을 포함한대요. in California 캘리포니아에 있는 which the which는 앞에 있는 뭘 받고 있습니까? peregrine falcons 받고 있죠. 복수니까 여기 prey 동사도 복수네요. 근데 그 송골매는 prey on 뭘 먹이로 먹고 사냐면 another endangered species 또 다른 멸종위기 종을 먹고 산대요. 그 얘가 멸종위기종인데 이 멸종위기종을 또 먹는데 그 멸종위기종이 바로 뭐야? The California Listern. 캘리포니아 작은 제비 갈매기래요. 그래서 리스턴이래요. 그러니까 peregrine falcons가 Listern 먹고 살아요. 근데 peregrine falcons도 멸종위기종이고 Listern도 역시 멸종위기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는 과잉된 게 피해를 입힌 것이 다가 아니다. 과잉되지 않은 애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예시는 뭡니까? 과잉은커녕 멸종 위기종인데도 이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피해를 주고 있지? 인간에 대한 피해가 뭘까? 과잉되면 피해를 주는 게 조금 이해가 되잖아. 뭐 메뚜기가 창궐해가지고 모든 배추를 다 먹고선 가버렸다라든지 그러면 인간에 대한 피해가 맞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송골매가 제비갈매기를 먹고 산데 둘 다 멸종 위기종이래. 인간에 대한 피해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인간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했으니까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피해가. Certainly. 확실히 we would not consider. 우리는 consider A as B죠. A를 B라고 여기다. 송골매들을 being overabundant. being overabundant 과잉된다고 여기지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we wish that 우리는 대디아를 소망합니다. They would not feed on endangered species. 그들이 송골매들이 먹지 않기를 소망한다. 여기 would not 쓰인 것은 지금 과정법이잖아요. 실제로 먹고 있다는 얘기죠. 뭘 먹지 않기를 소망한다? 위험에 처한 종을 먹지 않기를 소망한다.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소망이 인간의 이익인 거야. 이거를 문맥에서 잡아내야 돼. 다시 인간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 우리는 인간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인간에게 이익인 거야.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꺾이거나 우리의 소망에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데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에서 데미지하고 wish는 반대 개념으로 쓰이고 있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유지돼야 되는데 우리 소망이 꺾여버리거나 우리 소망의 반대로 가는 것은 인간에게 피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기를 바래. 그러면 잘 봐봐. 먹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 소망이야. 그럼 먹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는 얘기는 뭐야? 먹는 것이 피해지. 그지? 먹는 것이 피해인 거야. 다시. 지금 송골매가 누굴 먹어요? 작은 제비갈매기. 왠지 제비갈매기 예쁠 것 같죠? 네, 얘를 먹는데요. 근데 얘도 멸종 위기종이고
얘기도 멸종위기종이래. 그러면 잘 보세요. 뭐가 피해인 거야? 얘가 얘를 먹지 않는 게 인간이 우리가 소망하는 건데 얘가 얘를 뭐예요? 먹잖아. 그죠? 그럼 먹으면 왜 인간은 왜 먹는 게 싫을 것 같아? 이게 이 글에 지금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지금 멸종위기종이라는 건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얘가 먹으면 진짜 사라질 수 있잖아. 인간은 그게 싫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인간에게 잘 보세요. 너무 많아서 문제되는 게 예를 들어서 큰잎배스 같은 거 우리나라 지금 큰잎배스가 있어가지고 문제거든요. 큰잎배스가 많아져가지고 문제입니다. 근데 큰잎배스라는 물고기가 있다고 여러분이 직접 피해 입어요? 물에 놀러 가서 이렇게 수염 치는데 큰잎배스가 물어가지고 막 여기 피 흘리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토종 물고기의 씨를 말리니까 문제인 거야. 우리가 맨날 겪고 있잖아. 토종 물고기 얼마 안 되는 거를 그냥 씨를 말려버린다고 걔네들이. 그러면 멸종 위기가 있는 거야. 우리 그 토종 그 물고기들에 있어서. 그러면 그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큰잎배스를 잡아버리잖아. 이해됩니까? 송골매가 얘 자체가 문제 있는 애도 아니고 제비갈매도 문제 있는 애가 아닌데 얘가 얘를 먹는 게 문제인 거야. 이게 인간에 대해서 피해인 거야. 왜? 얘 멸종 위기종이니까. 계속 가볼게요. In this case, 이 사례에서 one of the negative values, 그 부정적 가치들 중에 하나는 associated with, 뭐랑 관련되어 있는 그 송골매의 개체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정적 가치 중에 하나는 대디합니다. 그것의 포식이, 그러니까 송골매가 얘를 먹는 게 포식이죠. 그것이 줄인대요. 뭐를? 다른 멸종위기 중의 개체수를 줄인대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하고 일치하네요. 얘가 얘를 먹어서 얘 개체수가 주는 것이 문제인 거야.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멸종이 안 되는 것이야. 이래서요? 그러면 멸종의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의 이익, 인간에게 있어서의 이익에 반하는 거니까 피해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의 종이 멸종에 다가가는 것이 인간에게 피해인 거야. 그래서 멸종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The goal of wildlife damage management. 야생동물 피해 관리의 목표라는 것은 이 사례에서 지금 이 송골매하고 그 제비갈매기 사례에서 would be 일 거래요. To stop. 멈추는 거래요. The falcons. 그 송골매가 from 뭐 하는 걸 멈춰? 먹는 걸 멈춰. 뭐를? 제비갈매기를 뭐 하는 것 없이 송골매를 빈칸하는 것 없이. 이거 주관식으로 못 푸는 문제죠. 주관식으로 못 풉니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드렸잖아요. 선생님은 옛날부터 학생들한테 객관식 문제는 객관식으로 풀어라 라고 얘기해왔습니다. 이걸 왜 주관식으로 풉니까?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풀어서 풀리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주관식으로 풀면 풀리지 않는 문제는 옛날부터 있어 왔다고 평가원에서 수능에서. 그러면 31번, 32번, 33번, 34번 중에서 뭐가 주관식으로 풀리고 뭐가 주관식으로 안 풀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주사에 던질 겁니까? 여러분 한 문제라도 주관식으로 풀리지 않는 게 있다고 하면 주관식으로 접근하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내 말 이해됩니까? 왜? 내가 주관식으로 접근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봐. 내가 그렇게 설명해서 학생들한테. 근데 학생들이 다 주관식으로 접근했는데 안 풀렸어. 틀렸어. 그 학생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잖아.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강사는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어떤 감성적인 표현 이런 거로다가 학생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학생들을 이렇게 뭐 인도해가지고 공부하게 만드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인생이 잘 되도록 만들어줘야지. 학생들이 강의되는 목표를 이루도록 해줘야지. 좋은 점수 받게 해줘야죠. 그게 제일 1차적인 목표 아닙니까?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거나 다른 선생님이 강의를 듣는다면 그 강의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잘생긴 얼굴 보기 위해서? 잘생기지 않았어요. 잘생긴 얼굴 보고 싶으면 탤런트 보세요. 목소리 좋은 사람 듣고 싶으면 성우한테 가세요. 아시겠어요? 옷 잘 입는 사람? 저 옷 그냥 대충 입습니다. 옷 잘 입는 사람이 보고 싶어요? 모델을 보세요.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원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영어 강의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영어의 내용을 배우려고, 정확한 영어의 지식을 쌓아서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예외에 있는 걸 가르치면 안 된다고요. 적용이 안 되는 걸 가르치면 안 된다고요. 무조건 100% 적용될 수 있는 것만 가르쳐야 된다고요. 저는 스킬 같은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스킬은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100%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보세요. 주관식 접근이 아예 안 됩니다. 주관식 접근이 안 됐을 때 긴장할 이유 없습니다. 원래 안 되는 문제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을 다 읽고 빈칸 부분을 마지막에 읽으면서 선지를 하나씩 넣으면서 선지를 문맥적으로 해석하세요. 그러면서 맞고 틀린 거, 맞는 거에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틀린 거에 더 초점을 맞추세요. 틀린 이유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틀린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송골매가 제비갈매기 못 먹게 하는 게 핵심이야. 이게 야생동물의 피해. 이 피해는 뭐예요? 멸종을 시키게 만드는 게 피해인 거지. 그거를 피해를 막는 방법이 되는 건데 근데 펠컨즈를 빈칸하는 거 없이래. 1번. 펠컨즈를 복제하는 것 없이래. 펠컨즈를 복제한다. 그 펠컨즈를 복제한다면 펠컨의 개체수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됐어요? 그럼 복제 안 한다고 하면 그냥 개체수 그대로잖아요. 그럼 내버려 두는 거네? 그 상태에서 못 먹게 한다고요? 무슨 말이죠? 복제라는 개념은 논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아니죠. 복제라는 표현 자체에 대한 근거 될 만한 것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이해됐어요? 두 번째, harming 넣어보세요. 펠컨즈에게 해를 끼치는 것 없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얘 못 먹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니? 얘 죽여버리면 돼요. 얘가 얘 먹으니까 얘 죽이면 얘 안 먹을 거 아니야. 얘 개체수 늘어날 거 아니야. 근데 얘 죽인다고 생각해봐. 얘 죽이는 게 뭐야? 멸종 위기종을 죽이는 거지. 이건 인간에 대한 또다시 뭐가 됩니까? 피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를 죽여서 얘를 살린다는 거는 바보짓을 하는 거지. 그냥 내비둬서 얘가 얘 잡아먹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이해됐어요? 이게 논리인 거야. 이게 논리 추론 문제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어요? 다시. 우리는 제비갈매기 멸종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송골매가 얘를 못 먹게 하고 싶어. 근데 얘가 얘를 못 먹게 하면 얘는 살아나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근데 얘를 못 먹게 하는 방법 중에 얘를 죽인다고 생각해봐. 얘에게 피해를 끼쳐. 얘의 개체수를 줄여. 그럼 얘도 멸종위기종이잖아. 그럼 멸종위기종의 개체수 얘가 줄어들면 지금 이것도 인간에게 피해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야생동물 관리, 야생동물 피해 관리란 것은 야생의 피해 관리? 이건 인간에게 피해가 끼쳐지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 그럼 인간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 건 뭐야? 멸종위기종이 멸종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 제비갈매기도 멸종되지 않게 하고 송골매도 멸종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럼 헐밍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펠컨즈에게 헐밍을 간다건 펠컨즈 멸종으로다가 몬다는 얘기니까 그러지 않으면서 못 먹게 하는 것은 논리적인 것이 되는 거지. 그래서 2번에 헐밍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트레이닝이 들어왔어요. Without training the falcons. 송골매를 훈련시키는 것 없이. 그러니까 훈련 안 시키고 못 먹게 해야 된다. 이것도 본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오답선지를 오답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용일치적 접근이에요. 선생님은 내용일치적 접근을 하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 그럼 훈련시킨다는 얘기가 그러면 펠컨즈를 훈련시키는 것 없이 펠컨즈를 훈련시키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야 되고 그게 인간에 대한 피해가 돼야 되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그걸 알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그죠? 훈련시키는 것 자체가 나쁜 일도 아니겠죠. 왜? 훈련시켜. 어떻게 시켜? 펠컨즈가 제비갈매기 보면 토하게 시켜. 제비갈매기 왜? 이렇게. 이래서 그럼 얘 안 먹을 거 아니야. 그럼 훈련시키는 것 자체 나쁘지 않습니다. 왜 훈련시키는 걸 없이라고 합니까? 훈련시켜서 못 먹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훈련시키는 거 없이는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이거는 정반대로 가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overfeeding. 해설 강의에서 overfeeding을 좀 희한하게 해설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overfeeding the falcons가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서 overfeeding, cloning, harming, training, overfeeding, domesticating의 지금 주체는 누구니? 주체는 사람이야. 사람이 클로닝하는 것이고 사람이 harming하는 것이고 사람이 트레이닝하는 것이고 사람이 overfeeding하는 거예요. 그리고 overfeeding한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목적어를 먹인다는 거야. 과하게. 얘 배불려 놓는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어떤 해설 강의에서 그게 뭐 펠컨이 펠컨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해설 강의 하신 분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해설 강의입니다.
여기서 falcon을 overfeeding 한다는 것은 falcon의 배를 불려놓는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야? 여러분, falcon의 배를 불려놓는다면 문제 해결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송골매가 제비갈매기 대신에 황소개구리 먹게 만들어. 송골매가 황소개구리를 먹었는데 되게 맛있어. 황소개구리 주변에다 쫙 풀어놓는 거야. 그럼 얘가 얘보다 그 황소개구리를 더 많이 좋아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황소개구리를 쫙 풀어놓으면 얘가 걔네를 쉽게 잡아먹고서 배 부를 거 아니야. 이게 오버피딩이에요. 알겠어요? 얘가 배 부르면 얘 안 먹을 거 아니야. 그럼 될 수 있어. 근데 그걸 뒤집었잖아. without이잖아. 여러분들 이거 without이 아니라 by가 들어갔으면 정답 바뀌는 거야. by 들어가면 training the falcons 가능해지는 거야. by 들어가면 overfeeding 들어가도 되는 것이야. by의 정반대 의미라는 without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정답의 반대로 틀리는 거야. 내 말 이해됩니까?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domesticating the falcons without domesticating the falcons 얘를 가축화한다는 얘기죠. falcons를 가축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주체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송골매를 가축화하는 것 없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전혀 관계없죠. 내용 일치적으로다가 전혀 뭐 할 수 있는 얘기 자체가 없고 이거를 가축화하는 것이 가축하는 것이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는 얘기가 본문에 있는 표현으로다가는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harming the falcons 하면은 harming the falcons라는 건 인간에게 피해 주는 거니까 그거 없이 해야지. 그죠? 인간의 소망에 부합하는 것이고 인간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 글의 논리에 맞는 것입니다. 이 글의 논리는 단순한 거야. 야생동물 피해 관리라는 것은 인간의 이익을 부합하게 하는 거죠. 인간의 이익에 피해 안 생기게 하는 거라고. 근데 인간의 이익이라는 건 또 뭐가 있냐면 야생동물이 죽지 않았으면 바라는 것도 인간의 이익이야. 그래서 야생동물이 계속 잘 살아갔으면 야생동물들이 그 멸종위기 종들이 계속 잘 번성해 갔으면 하는 게 인간의 이익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익에 반한 것 없이라고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harming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명확한 문제였던 거야. 다른 게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 3번하고 4번은 문맥적으로 반대 의미가 될 수도 있는 애였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된다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멘트 하나 하겠습니다. 훌륭한 강사는 역사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지나간 것들에 대한 설명만 해. 또는 일부의 것들에 대한 설명만 할 수 있어. 이게 훌륭한 강사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훌륭한 강사는 지나간 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것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보게 될 시험은 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게 될 수능은 미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미래에 나올 수 있는 문제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훌륭한 강사입니다. 저는 예언서를 만드는 강사가 되려고 항상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적용될 수 있는,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구문과 독해 강의를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 그걸 위해서 철저히 연구하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